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중인 법사위 국감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2002년도는 서울지검 내 가혹행위 치사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죽인 거 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감장입니다. 할 얘기와 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패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십시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국에 생중계된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패죽인다는 표현을 썼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 논란에 더해 검사 술 접대, 정치인 수사 등 이슈마다 부딪힌 국정감사 쟁점,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토론 진행해 보고요.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 먹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총장이 여기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책임이 있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겠습니다. 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검찰 출신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국감 발언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검사들의 향응 접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몰아붙였는데요. 국감 중인 소병철 의원 연결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호통을 친 사연과 국감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자체로 인한 사망도 1년에 3,000명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독감 백신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만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하죠. 전문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하고요. 이어지는 3부 역사 시사 코너에서는 한국은행 옛 본관 머릿돌에 새겨진 이토우 히로부미의 친필과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한신대 김준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 청년의 눈 시간입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한참 오고 있는 중이니까 올 때까지 이준석 전 최고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대검 국감이 진행 중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참석하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 관심거리였습니다. 오늘 국감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 방송 나가가지고요. 예.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방어적으로 그냥 맞을 부분만 맞고 지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예. 그런데 상당히 공세적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본인이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그 전 단계에서도 예. 지난번에 처음 추사지휘권 발동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말할 시점이 있었는데 예. 국감에서 말한 거는 좀 작심하고 말한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오늘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윤석열 총장한테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 틱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긴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감 때까지 벼르고 버려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여당 의원들이 아마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와서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오히려 윤 총장이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동물의 왕국 같은 거죠. 네. 동물. 어제 사실 윤 총장과 대비되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예. 여러 가지 뭐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예. 거꾸로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이긴 하지만 약간 맥없는 그런 예. 약간 질의들을 해가지고 예. 본인이 기분 다 내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 비유하자면은 직구랑 비슷한 겁니다. 예. 직구라는 게 공 속도가 빠르고 충분히 힘이 들어가면은 이게 최고의 결정구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어제 저희 당 의원들이 질의한 모습이라든지 이재명 지사한테 아니면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맥 빠진 어떤 직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결정구간이라 이건 배팅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좀 벼르고 나와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배팅볼 다 받아치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국감하고 오늘 국감하고 여야 의원들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이번 국감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그 이재명 지사도 사실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멋있게 그 직후하는 막 찔러 넣으면은 본인도 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총장을 좀 코너에 몰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바로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못했나? 거기다 뭐 사실관계나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와 이건 진짜 맥없는 국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당선돼서 들어가셔야겠네. 응? 당선돼서 들어가셔야겠어요.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자, 태도 문제 여전히 있었습니다. 태도 문제는 어떻게 봤습니까? 뭐 여권 의원들은 좀 태도가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또 발언 문제 뭐 패 죽인다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패 죽인다라는 사람을 패 죽였던 사건이다 2002년도에 그 이제 답변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언성을 높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휘 논란을 또 이제 만드는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것도 어쩌면 윤석열 총장의 그 전술에 좀 휘말린 것 같다. 이거 박범계 의원님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사실 윤석열 총장이 패 죽인 사건 맞다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도된 어떤 좀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꼬리 잡는 모습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 바람에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윤석열 총장이 어휘 하나까지도 준비해온 느낌을 좀 받았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번 국감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검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왜 안 받아줬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 보면은 윤석열 총장도 말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다. 이 말도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김정민 의원이 이 얘기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근데 이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런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1차 지휘권 발동 때 그때는 이제 형성적 권한이다 이래가지고 뭐 말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실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맞서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요식행위성으로 뭐 검사장 회의도 하고 검사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잔뜩 이제 준비하는 태세였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게 부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다면은 부당한 지위라고 생각했다면은 당연히 그때 강하게 항명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굽히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국감에서 이렇게 답하는 거는 언뜻 보기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그 한방을 위해 가지고 모든 길을 모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다소 이제 좀 의도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런 발언을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돼 있으니까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는 정치적인 단어기 때문에 하려면 나가세요. 뭐 이런 뜻으로 지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법 체계에서 지휘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도 포함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군에서는 한동안 이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부당한 예를 들어 쿠데타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군에는 지휘 명령 조건이 다 있는데 그걸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논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부하가 아니다는 이제 상하관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둘 다 장관급이니까 상하관계를 부인하는 모습을 비춰서 전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핀트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부당한 지위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100% 찬성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검 국감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총평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외청의 청장이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관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어쨌든 그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내부적인 절차에서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건 장관 욕보이기 수준이거든요. 부적절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의 태도 문제도 지적됐었거든요. 네. 뭐 패 죽인다 이런 발언들. 네네. 그런 건 어떻게 보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거 약간 이제 입장을 바꿔서 물러났는데 이게 표현 자체 이게 근데 약간 좀
재미있는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패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패 죽인다가 결국에는 검찰이 사람을 패 죽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인데 그걸 검찰총장이 이제 하고 해서 서로 간의 입장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든 국감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표현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 이준석 전 최고도 지적해줬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냥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뭐 국감장을 승패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의 승리다 이런 총평이 좀 있던데 어떻게 봐요? 가장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원래 검찰 보고사무규칙상 일정 뭐 이상의 그 뭐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장차관 뭐 기타 정치인들 그다음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생기면 이른바 발생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러한 이제 진술이 나왔다 그런 발생 보고부터 중간에 이제 중간 처분들이 내려지거든요.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영장 청구라든가 사전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러한 걸 처리할 때마다 수리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또 이제 재판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한 처분 보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 결과 보고, 이렇게 4단계 보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할 지검장은 지금 그 법무부와 대검에 동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것들은 지금 그 야당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비위 사실들이 진술이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에게만 보고되고 장관에게는 전혀 보고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총장에게 보고되는 방식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지검장이 직접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중간에 원래 그 보고를 전달의 경위에 들어야 하는 그 반부패부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됐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명백하게 지금 현재 그 법무부령,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무부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총장은 관행을 얘기하지만 관행에 앞서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어쨌든 관련 사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옵티머스와 함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뭐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그만인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은 이게 특검 지금 하면 빨라야 2달 안, 늦으면 넉 달 정도 걸리는데 이거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지 왜 특검을 지금 주장하느냐. 이준석 전 최고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특검보다는 지금의 검찰 수사를 더 잘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수사본부라든지 좀 이제 특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존의 검찰 조직 내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을 만약에 선뜻 이제 여당에서 동의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쪽이 빠르고 저는 수사력도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 하면 수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 검찰 조직에 비해서 못하지만은 보통 공정성을 최선으로 추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 옵션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가 이제 수사가 되었지만은 결국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유죄까지 받아낸 사건은 무엇이냐, 특검이 가가지고 했던 드루킹 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지금 뭐 어쨌든 그 여권 인사에 대한 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특검 가자고 하는 주장을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여당도 좀 전향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것이, 결국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협상의 장으로 끌어낸 그 협상안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야당이 동의를 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서 협조하고, 대신 이제 이 옵티머스와 라임건에 대해 가지고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여당도 공정성을 이제 좀 담보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정도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저는 과연 여당은 어떤 결론을 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공수처도 하고 특검도 받지 않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것이냐. 윤석열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키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지점에서도 공정하지 않다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건 좀 그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술적으로 우선 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놓은 중재안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때요? 이 지금 만약에 특검까지 출범하게 되면 뭐 특검, 공수처
그다음에 현 검찰 모두 수사 대상이거든요. 예. 뭐 1가구 3주택도 아니고 진짜 막 사건 하나를 놓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지금 덤비는 꼴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드루킹 특검의 실효성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야당 특검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여당의 현역 그 유력 정치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여당은 배제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여당이 굉장히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3당 합의로 2명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 뭐 그다음에 현 검찰 그 인사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당, 야당이 추천하게 될 텐데 그게 도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특검법 발의하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특검 구성하고 그런데 그냥 3, 4개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거의 인적 구성만 안 됐을 뿐이지 사무실 구성까지 다 완료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더더군다나 공수처 같은 경우는 피토권도 있어요. 지금 법률상.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그 특검을 공수처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왜 또 옥상옥도 아니고 옆에다 특검을 더 갖다 붙이는 건지 그걸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상으로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공수처가 만약 설립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그러면 검찰 중에서 예를 들어 최고의 반부패 수사의 에이스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은 파견 또는 어쨌든 그쪽으로 조직 이전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오늘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밝혔지만은 정말 특검 파견되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로는 공정성의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수사력의 측면인데 저는 지금의 검찰 조직이 사실 공정성만 담보되면 수사력은 최고일 거라 보고 다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도 있듯이 충분히 이제 실력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면은 그 안에서 충분한 수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까 조상호 부대변인이 준비가 다 됐다는 취지로 말했지만은 우리 현 정사에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면 업무 분장을 놓고도 검찰과 어떤 영역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펀드 사기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수처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런 어떤 펀드 사기와 그냥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정관계 어떤 연루 의혹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그건 특검법 안에서 이제 범주를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조상호 변호사 말한 것처럼 3-4개의 주체가 갈라지는 것도 또 위험하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엔 특검에 좀 몰아주자. 굳이 하나 다르게 놓는다면은 검사들의 비위에 관한 건 정도는 특검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특임 검사를 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수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다든지 그 정도의 분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공수처가 이 큰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 같은 경우가 전혀 이제 실력 있는 그럼 특검에는 실력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수처 같은 경우가 더 안정적인 조직으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특검법이라든가 예전 특검법 사례를 볼 때는 결국에는 특검 추천위원회 과반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검 추천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당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이른바 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친여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결론 가지고도 과연 공정성을 이제 나중에 그 결론을 수긍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특검 사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텐데 그때 과연 특검이 실효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받아주면 특검은 물 건너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얘기하신 건데 여당은 26일까지 마지노선 기간을 줬고 27일부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야당도 현실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놓치면은 피토권까지 날아가게 생기잖아요. 저는 근데 여당도 이제 다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까 조상호 변호사가 말했던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 비토권에 기인한 그 공수처장 추천권에 의한 것이거든요. 당신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어차피 공수처장 안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당이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를 들어 27일부터 자체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그것이 입법이든 뭐든지 그렇게 하는 순간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내려놓는 거거든요. 아무리 야당이 참여 안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추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공수처란 조직이 아까 갖고 있던 공정성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아까 조상호 변호사가 얘기했던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력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기존의 이제 이런 특수수사나 아니면 반부패 수사의
경험이 많은 검찰 조직보다 못할 것이고 공수처장을 여당이 단독 출범하면 공정성 면에 있어도 지금 윤석열 검찰 체제보다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부분이 없거든요. 전 그래서 여당도 그 부분은 신중할 것이다. 27일 땡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손에 든 카드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럼 26일까지는 야권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26일 이야기 때문에 나온 타협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번 사안에 있어가지고 공수처도 어쨌든 이제 조직을 처음 꾸려가지고 어떻게 동작할지 업무 같은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 큰 사건을 맡을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이번에는 어쨌든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특임 검사나 아니면 또 새신사제 공수처가 알겠습니다. 검사 비위 정도만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정도로 타협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민주당이 그 공수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사실을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네, 조직만 안 꾸려졌을 뿐이지. 네. 그러면 야당 말처럼 지금 뭐 검사 비위 정도만 공수처에서 하고 그리고 스타트가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좀 빨리 여야가 그 이건 의견만 맞으면 2달 안에도 출범시킬 수 있으니까 특검을 그렇게 하자.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 뭐 꼭 그 제안 자체를 못 받아들인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혼란이 초래되고 결국엔 수사 지연으로 오게 되면 그거는 아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봉현의 의도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사건을 꼭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 입장도 발표했고요. 현재 라임 수사팀에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휘 라인 중에 일부에 대해서 그 지휘권을 좀 제한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특검을 요구하는 저희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과거 실패했던 특검의 전형적인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추미애 장관과 지금 어쨌든 여권 인사들의 그런 해안과 보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부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예? 검찰이 정치에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여당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보죠.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많이 비판하고 나갔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뭐 철새 아니냐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금태섭 의원이 이제 이른바 뭐 조금 박해라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당의 어떤 지도부의 생각과 좀 다른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을 좀 앞서서 내세우는 4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제 굉장히 언론의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입법 목표 중에 하나가 공수처 출범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권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이제 좀 많이 주목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에 관해서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검찰 개혁안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자기는 입장을 표명했던 건데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차근차근 앞으로라도 차근차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그 본인의 그 어떤 검찰 개혁 철학에 관해서 좀 지지층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 네,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박차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과연 그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본인이 표현하면서도 그 방식으로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민주당을 바꾸는데 어떤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하고 함께 했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고 야권 인사들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만나볼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언론에서는 벌써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금태섭 의원님한테는 박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금태섭 의원의 발언이 빛났던 것은 민주당 안에 있을 때 빛났던 겁니다. 그런 말들 했을 때 소신 발언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런 건데 저는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 야권에 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뭐 새로운 메시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빛나는 메시지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뭐 출판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만약에 이런 어떤 탈당과 출판이라든지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일련의 어쨌든 과정이라는 것이 기획단 모습처럼 비춰진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진정성이 좀 빛을 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태섭 의원도 굉장히 고민적인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이제 그걸 버텼어야지라고 하기에는 징계를 내렸잖아요 보면은. 최종적으로 처분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심 신청까지 했는데 지금 5개월째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이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아까 말했던 서울시장 출마설까지는 지금 저도 오늘 당내 인사들과 금태섭 의원 이야기를 몇 명과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오히려 금태섭 의원한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정치 자체가 희화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